20주년 기념 전국 여대생 대상 숙명 토론대회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와주신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주신 학생 여러분, 여러 먼 곳에서 달려주신 방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반갑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황영미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보게 되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 리더 양성이라는 숙명여대 목표에 맞춰 이번 대회는 참가 자격을 전국 대학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41개 대학에서 총 169개 팀, 모두 507분이 참가를 신청해서 국내 최초로 개최된 여대생 대상 토론대회를 더욱 빛내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에서는 결선 토론회, 2부에서는 심사 및 시상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대회 공고에서부터 지난 주말 예선과 본선, 그리고 오늘 최종 결선에 이르기까지의 대회 진행 상황을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센터장님이신 최시현 교수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장을 맡고 있는 최시현입니다. 이 결선대회를 치기까지 거쳐온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 숙명 토론대회, 교내대회를 총 4회에 걸쳐 열어왔습니다. 그동안 쌓은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 창학 100주년을 축하하고 여성 리더 양성이라는 본교 교육 이념을 실천하며 또 한국의 토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 전국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전국의 대학과 언론기관, 관련 학회 등을 통해 홍보를 한 뒤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 결과 전국 41개 대학의 169팀, 총 507명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 대학 단일팀 약 70%, 대학 혼성팀 약 30%였습니다. 이는 토론 대회의 규모로서 보기 드물게 다양하고 큰 것입니다. 4월 14일에는 토론 대회 방식, 즉 칼 포커 방식을 다소 변형한 숙명 토론 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는데 이때 약 230명이 참석했습니다. 4월 25일에 참가팀에 대한 1차 안내를 하였습니다. 세부 일정, 심사 방식 등을 미리 잘 익히도록 공지하였습니다. 다음 4월 27일에는 각 팀 소속 조와 역할이 이제 다나 다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역할을 본부 주관으로 숙명 엠베서더 학생이 대리해서 공정하게 비밀 추첨하여 정하였습니다. 5월 3일에 참가팀에 대한 제2차 안내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때 각 팀 예선의 소속 그룹, 예선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소속 그룹, 또 자기가 속한 조, 그리고 각 조 안에서의 역할, 유의사항 등을 공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와 어떻게 대전하게 되는가는 알 수 없도록 비밀을 붙였습니다. 5월 4일 예선 A그룹과 B그룹, 그리고 본선의 심사위원 여러분께 심사 요령 및 세부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5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서 대외 봉사학생 70명을 교육하여 가지고 진행사항, 각자의 할 일 등에 대해서 잘 알도록 하였습니다. 대회는 지난 주말에 벌어졌습니다. 우선 5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5분까지 예선 A그룹 리그전이 본교 명신관 28개 토론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다음 오후 1시부터 5시 5분까지 예선 B그룹 리그전이 역시 본인교 명신관에서 28개 토론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후 6시부터 7시 10분까지 본선 64강전이 32개 토론장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14일 일요일 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32강전, 16강전, 8강전, 4강전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차례로 열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의 결선대회를 열게 되었는데 본 대회의 총 게임 수는 이 결선을 포함하여 모두 231게임이며 심사위원은 연인원 221명입니다. 저희 센터의 교수와 직원 여러분께서는 물론 애를 많이 쓰셨지만 전국의 학회와 전문가들, 특히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학회와 서울 경기 지역 대학의 관련 교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이제까지 대회를 비교적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올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여성 리더 양성의 총력을 기울이시고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숙명 토론대회의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님의 격려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우리 대학 100주년을 기념해서 전국 여자대학생 대상으로 한 숙명 토론대회가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토론대회를 마련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대회를 기획하고 여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우리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의 최시한 교수님을 비롯한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의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 조교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심사에 참석해주신 221명의 심사위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보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토론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아까 507명이라고 했나요? 169팀에 507명의 당사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토론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실천으로 옮기려면 너무 많은 수고가 따르고 또한 기획이 따르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우리가 지난 5년 전 교훈의 토론대회부터 한번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속도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비전을 세우면서 세계 최고의 리더십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2020년까지는 우리나라 지도자의 10%는 섬기는 지도자로 키워보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리더십의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토론 결과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결국은 여러 가지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지만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 능력 기술을 우리가 여기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의사소통력 개발센터를 만들었고 읽기 쓰기 발표 토론을 통해서 필수 과목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끝마당에 토론을 하는 그래서 그것을 대회까지 발전시키는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4년간의 경험이 축적되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를 통해서 그 노력을 한 결과 이제 전국 규모로 확대해도 되겠다는 그 취지하에서 이것이 단순히 숙명의 문화가 아니라 대학의 문화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문화까지 승화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슈가 쟁점이 생겼을 때 얼굴 붉히고 주먹부터 먼저 나가지 말고 이제는 말로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대안을 찾으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문화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여기에 공감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21세기의 주역들이 되는 우리 여대생들의 앞날에 그러한 그 빛을 보고 그리고 그러한 희망을 보면서 같이 격려하시며 참석하고 계시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그 여정이까지 토론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육부 장관 시절에 그 제창을 하셨던 이명현 서울대 교수님께서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토론이라는 것이 그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지식과 정보 공유하면서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오는 그 사고의 유연성이라든지 순발력이라든지 또는 상호 간에 대한 존중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합쳐져서 나오는 리더십 훈련 과정인데 우리가 사실은 리더십이라는 훈련 교육 과정을 대학에서 그렇게 그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토론에 대한 것도 별로 많은 노력을 쏟지 못했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번에 사실은 이러한 그 수명 토론대회가 시발점이 되어서 모든 대학에 그리고 그 국가적으로 초등학교부터 디베이트가 좀 만들어져서 국가 전체의 말로서 서로 격려하고 그 말로서 서로 논쟁하고 말로서 함께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학술축제에 그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여대생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역이 돼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토론 문화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에 심사를 해주실 우리 이명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김현종 당국대 교수님, 김영수 서강대 교수님, 유혜리 KBS 심사위원님 그리고 우리 한정신 대학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떤 토론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오늘 결선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같이 참여했던 모든 분들 전부 저는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다 결승까지 올 수는 없으니까 두 팀이 선택이 됐지만 이미 참가 신청을 내신 분들이 그만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도전 정신과 그리고 협동심,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토론대회가 차별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특정 대학만 소속이 된 것이 아니라 구성도 다른 대학 학생들과 자유롭게 혼성이 돼서 참가할 수 있게 그렇게 문호를 개방했고 또한 토론 방식도 칼포포식의 좀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서 상당히 다듬어진 토론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확산이 되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이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토론의 사회로 되기를 기원하면서 격려에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의 토론문화 확산에 대한 바람과 격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숙명토론대회의 심사 항목은 언어 표현의 명료성, 토론 예절과 규칙 준수 여부, 토론의 쟁점을 얼마나 잘 포착하고 있는가, 확인 질문에 효과적으로 잘 대답하고 있는가, 남아있는 반론거리를 모두 다 잘 지적했는가 등입니다. 오늘 결선 심사를 맡아 수고해 주실 심사위원 5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대회의 심사위원장이신 이명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명현 교수님은 97년 8년에 교육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CBS 저널을 진행하셨던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김연정 교수님이십니다. 방송에서
얼굴을 많이 배웠던 분입니다. KBS 생방송 오늘 EBS 미래토크 2000을 진행하셨던 서강대 사회학과 김영수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시사 프로그램 KBS 일라디오 24시 유혜리입니다를 진행하는 유혜리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대학원장이시며 교육학부 한점신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사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위해서 무대를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학생 청중 여러분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때 토론평가서 다 받으셨나요? 네. 예.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토론대회를 관람하는 동안 토론평가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작성하신 토론평가서는 대회가 끝난 후 나가실 때 출구 도우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 토론은 숙명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위까지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은 찬성과 반대가 그 순서대로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선 결선 토론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소개하신 바대로 지난 주말에 걸쳐 230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결선에 오르기까지 총 7차례 토론 게임에서 모두 승리를 해야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이 두 팀은 그래서 경희대 이감팀 그리고 숙명여대 토시락팀이 결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찬성팀입니다. 토시락팀 네, 자리에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고 박상미, 박보람, 안유아 학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토시락이라는 이름은요, 토론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즐거움이라는 말을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 16강전에서 부산의 토론 명품, 부산대 부경대 연합팀인 바다가 들린다 팀을 제치고 올라왔었고요. 8강전에서는 숙명여대의 다크호스 DLS팀을 물리쳤고 4강전에서는 단국대의 자랑 위즈덤팀과 맞붙어 정말 결정 끝에 승리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상대방의 논리적 취약점을 찾아 반박하는 능력이 탁월한 팀입니다. 반대팀은 이감팀입니다. 예, 잠시 일어서서 청중께 인사드려 주십시오. 이감팀은 경희대학교 박전자, 서지희, 신수정 학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감은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뜻하는 데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16강전에서 이화여대의 보석인 르폼팀을 결성 진출의 최대 고비였던 8강전에서는 막강한 우승 후보라는 숙명여대 청아람팀을 물리쳤고 4강전에서는 경희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연합한 스파팀을 제치고 결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스피치 능력과 상대팀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한 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 토론 문화의 신선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두 팀의 대결이 기대됩니다. 그러면 토론 논제인 사교육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논제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를 당겨보겠습니다. 도우미의 종소리와 함께 바로 시작됩니다. 찬성 측 인론 시작하겠습니다. OECD의 2006년판 통계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이 OECD 30개국 중 3위이며 OECD 사교육비 평균 0.9%에 비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비중은 2.9%로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에 따르면 선진국의 전체 교육비 중
사교육이 12%를 책임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41%를 사교육이 책임진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규모 때문에 교육 관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가 뒤따랐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사교육,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주요 개념인 사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사교육이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 중, 고 학교 교육 이외의 일체의 과외 교육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과외, 집단과외, 입시학원, 예체능 및 특기 재능 발달을 위한 과외, 취업 준비를 위한 각종 과외가 포함됩니다. 저희 찬성 측은 이 같은 사교육을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교육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사립학교법 제정, 교육과정 제정, 학생 정원 제정 등 교육에 대한 높은 국가 개입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국가 개입은 사립과 공립, 초중등교육과 대학 사이에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선진 국가들이 공교육의 확대라는 불가피한 현실의 요청 속에서도 사교육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태도와는 대조적입니다. 모든 개인은 배움을 통하여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사회 공동체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소양을 기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배울 자유와 권리는 국가 공동체가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이며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사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 그 자체는 타인의 법익이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것입니다. 둘째, 사교육이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교육 시스템 전반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은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같은 영역이라도 세분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공교육이 제공할 수 없는 부분에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집중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도 배움의 효과가 높습니다. 사교육을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사교육은 공급자 간의 치열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교육받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수준의 교육, 일정한 시간에 최대 효율을 거둘 수 있는 수업 방식을 개발해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력을 인정받은 사교육은 공교육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경쟁력이나 차별화된 인적 자원 육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셋째, 사교육을 개인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규제 목적의 교육 재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사교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려고 했을 때마다 소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교육 선택권을 제한하여 이를 감시하려는 행정력은 성과 없는 성모전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 방안으로 과외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외 금지 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편법, 불법 과외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1990년대 후반에 학원 수강료 안정화 대책이 시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학원들, 교육 서비스 산업이 오히려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위기 현상을 부추기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보다 사교육을 더 신뢰하는 풍토를 심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정부는 여러 번 사교육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른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력을 헛되게 낭비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교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은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논구를 들어 사교육, 개인의 선택을 맡겨야 하는 찬성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래는 평생 교육의 사회입니다. 공교육이 3년,
6년 등의 단위로 정확한 끝을 맺을 수 있는 동점형 교육이라면 사교육은 개인에게 다양한 분야의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경의 개념이 무색해질 정도로 경제, 문화, 사회에서의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인과 국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체제 속에서 사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교육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함을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인론 마치겠습니다. 반대 측 확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교육 시장의 규모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크다면 공교육보다 사교육 우선될 수 있습니까? 사교육 비대화 자체는 나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방치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방치되어야 함을 저희는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교육 자유롭게 선택하고 계십니까? 현재 국가의 일정 부분 계획으로 인해서 사교육 자유롭게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과 현실에 의해서 떠밀리는 자유로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떠밀리는 자유란 무엇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 떠밀리는 자유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모든 개입은 기본권 침해입니까? 모든 개입이 국가가 침해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시스템 질적 향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근거로 집중교육, 세분화, 특화 등을 들어주셨는데요. 이는 어느 분야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까? 다양한 분야를 말하되 공교육과 비슷한 내용을 교육하는 사교육 분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이 입시교육에 치중된 특징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입시 위주의 사교육이라는 발언 한 적 없으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교육과 비슷한 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분야가 포함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특징이 입시교육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인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별화된 인재, 길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소수의 계층에서만 일어나도 되는 것입니까? 특권받은 계층 있지 않습니까? 특권받은 계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회 양극화 언급해서 저희 측에서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교육 재원의 낭비를 막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어떻게 막는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막는다는 것이 아니라 규제 목적의 교육 재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는 한정적 의미로 말씀드렸음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공급과 수요 중에서 어떤 측면을 막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왜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지 반대 측에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교육시장,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양쪽으로 팽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스스로 조절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저희 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회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동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공동선이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침해의 정도가 사교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된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점을 주장하면서 확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첫 번째 인론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교육비, OECD 국가 중 사교육비 1위, 2006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 최대 수치, 국가가 공포한 2대 공적 사교육.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교육에서 입시 관련 사교육이 72.6%를 차지합니다. 사교육 시장의 3분의 2 이상의 비중과 심각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저희는 찬성 측의 재정에 의해서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에 한정하여 반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국가가 제도적, 정책적, 법률적 장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선택을 합리적으로 감독,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도적이란 대표적으로 교육방송을 들 수 있으며 정책적이란 공교육 강화와 같은 정책 차원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이란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강화와 같은 법률적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사교육의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3가지 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교육비는 가계 부담, 나아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입시 학원비는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서 7.8%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인 약 4배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조사에 의하면 사교육을 시키는 가정의 58%가 사교육비가 다소 부담스럽다고 밝혔으며 매우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25.5%나 되었습니다. 즉 10명 중 8명은 사교육비의 부담을 느끼면서도 떠밀러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교육비는 가계의 부담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사교육비 지출 1위를 차지하는 영광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4배보다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아가 국가 경제의 왜곡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 GDP의 1%가 사교육비로 지출되면 GDP와 민간 소비 지출은 약 0.3% 감소되며 투자율은 0.2%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큰 비용인 GDP의 1%의 3배를 사교육비에 쏟아붓는 현실을 방치해야 할까요? 둘째, 교육에서의 양극화 완화입니다. 김진표 교육부 총리는 금년을 교육격차 해소의 원년으로 정했습니다. 가난이 되물림되는 악순환을 끊고 국민 누구나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의 올해 최대 역정 사업은 날로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교육 분야에서부터 풀자는 것입니다. LG주간경제조사는 고소득층의 과외 및 학원비가 저소득층 소득의 5배라고 합니다.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계층 간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할 교육이 계급의 재생산 역할로 전락하고 만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우리의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 생활문화원이 2004년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가 절반에 해당하는 45%였습니다. 그 45% 중에 70%가 고액 과외를 통해 성적을 올려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모의 직업이 비숙련 노동자는 0.8%, 소규모 농축산업은 2.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계층 간 불평등이 실제적인 불평등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상품은 다른 상품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은 시장 논리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품이든 간에 국가적인 장치는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교육은 다른 상품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적지와는 달리 경합성과 배제성이 완전히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즉 교육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교육 자체가 가지는 가치와 파급 효과를 중요시 여겨 경제 외적인 측면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교육이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요? 사회는 개인으로 구성된 동시에 개인 또한 사회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교육 수준이 국가의 경쟁력과 그 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즉, 사회와 개인의 문제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으며 개인의 문제는 곧 사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저희 반대측은 사회의 문제점과 개인의 필요를 절충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 입장에서 이러한 교육의 특수성을 살려서 교육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교육 시장의 잘못된 양적 팽창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는 현실 아래서는 자유는 더 이상 자유일 수 없습니다. 책임없는 자유는 방종만이라 할 뿐입니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한 책임있는 개선에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교육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 첫 번째 확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개입이 제도, 정책, 법률의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측면을 통해서 국가가 감독, 조절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도의 하나로 교육방송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방송 지금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책적인 측면, 공교육의 강화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공교육의 강화가 사교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국가가 개입한 것입니까? 저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교육 강화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의 선택권에 대한 개입입니까? 개인의 선택권에 대한 개입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개입 아니지요.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로 학원의 설립, 운영 법률을 더 강화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강화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법률을 더 강화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개인의 자유권 침해받을 위험성 없습니까? 개인의 자유와 함께 권리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이 국가 법률적 강화를 통해서 모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계부담 말씀하시면서 58%가 사교육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25.5%가 매우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계에서 사교육비 지출 줄이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부담스럽다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선택하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가 조정하고 감독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 사교육을 선택하는 것,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필요성에 의한 그것이 입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지 모두 자유에 맡겨져서 그것을 100% 자유에 내가 사교육이 정말 좋아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액과외로 대학 진학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고소득층의 45% 중에 70%가 고액 과외를 통해서 서울대에 진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들이 대학 진학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고액과외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액과외 때문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70%가 고액과외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GDP 하락 말씀하셨습니다. 투자 대비 말씀하셨는데요. 사교육비가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한 해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서 찬성 측 확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 첫 번째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는 GDP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입론에서 이 점 분명히 밝혀주셨는데요.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교육의 가치와 파급 효과는 단기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분명히 반대 측에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사교육비가 한 해에 1%가 증가하면 GDP는 0.32% 감소한다. 교육을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어떻게 사교육비 1% 증가한다고 해서 GDP가 0.32% 감소하는 것이 부정적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 측의 논지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왜 받을까요? 여러분,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교육은 교육을 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교육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공교육은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평가 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사교육을 왜 받을까요? 사교육을 받으면 학교 가서 성적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 이런 입시 구조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공교육의 문제 아닙니까? 공교육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이 먼저이지 단순히 사교육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교육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전국 약 83%의 학생과 학부모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사교육을 하면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교육의 현실,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1999년 사교육비와 관련된 수학, 과학 성취도 국제비교 반복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업 성취가 상위에 속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사교육비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한국이 그렇습니다. OECD 국가들과 계속해서 비교해주고 계십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사교육비 가장 많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OECD 국가들은 사교육비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감소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한 반대 측의 명확한 반박을 부탁드립니다. 공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대한 모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수준을 중간에 맞춘다면 상위 그룹 학생과 하위 그룹 학생이 모두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모든 개인의 수준을 일일이 파악하여 정규 과목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교육은 같은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의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개인이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자유로운 경쟁 가운데서 정말로 개인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경쟁력 있는 사교육이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것이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공교육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교육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시사주간지 타임 아시아판 최신호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사교육에 대한 열풍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의 대명사인 독일에서도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가 29개 회원국 그리고 11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공교육이 그렇게 많이 강화되고 지금까지 사교육을 제한해왔던 독일의 경우는 읽기, 수학, 과학 능력에서 21위, 19위, 18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주 저조한 성적이지요.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교육을 국가의 책임이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의 가장 알맞은 교육 형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사교육이 가진 장점입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의 첫 번째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반대측 확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측 반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은 상품인가요? 교육은 상품인가요? 네, 교육은 상품입니까?
공교육은 상품이라고 볼 수 없지만 사교육은 어느 정도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사교육은 상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상품의 그럼-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성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십니까? 교육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정도의 특수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교육의 특수, 그럼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 안에 사교육과 공교육이 있죠? 교육 안에 사교육과 공교육, 굳이 뭐 공사로 나누자면 그렇겠지요. 예, 그렇다면 공교육과 사교육, 지향하는 목표가 다릅니까? 지향하는 목표가 약간 다릅니다. 예, 둘이 다릅니다. 둘이 예. 대립되는 관계이니까 공교육과 대립되는 사교육. 관계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예, 둘이 대립되는 관계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경쟁력 있는 사교육, 이것은 시장 논리에 입각해서 사교육을 대입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줘야 예, 한다고 개인의 선택권을 말씀드렸습니다. 위해서 시장 논리의 사교육을 내놓아야 합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극단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경쟁력 있는 사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교육도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완전한 조절 통제가 없는 사교육 시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완전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완전한 조절이나 통제가 없는 사교육 시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조절과 통제가 반드시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예, 것은 국가에 아니라는 의해서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면 개인에 맡겼을 때 스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조절 통제 메커니즘을 인정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메커니즘 너무 어렵습니다. 조절 통제의 메커니즘 모르십니까? 예, 그럼 반박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교육의 질적 향상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교육의 질적 향상이 예, 어떤 부분에- 점수 향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수 향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공교육 시스템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교육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교육의 교육의 목표요? 네. 목표 객관식으로 주실 수 없나요? 아니, 이쪽에서 주장을 하셨으니까 사교육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어느 정도 공교육이나 사교육 동일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사교육도 교육을 시키는 곳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의 목적이 교육에 관한 모든 교육의 목적이 교육에 관한 모든 활동 조직인 거 알고 있습니까? 질문 짧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교육에 관한 모든 활동 조직인 거, 사교육이 교육을 시키는 곳인 거 인정하셨습니다. 예, 사교육은 그렇다면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교육에 관한 모든 활동인 거 인정하십니까? 교육의 목적이,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공교육과 사교육의 목적이 같아야 한다는 질문이십니까? 예, 이상으로 확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찬성 측의 인용과 반론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사교육을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첫째, 당사자의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기본권, 자유권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교육이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고 질적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규제 목적의 재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하셨고 정부의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론을 바탕으로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네, 헌법에는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유권과 기본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등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23조 2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저희 반대 측의 인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사교육을 통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여기에 개입하여 개인의 선택을 감독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이 국가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란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각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선을 지향하는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면 국가가 국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도 인정하신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개인 선택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게 과연 진정한 자유인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많이 학생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대학에 오기 전에 사교육을 선택하시면서 분명 자유에 의해서만 선택하셨나요? 떠밀리듯이 남들이 하니까 대학에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시지 않았나요? 저희는 자유권이 퇴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무차별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 정부가 현재 무차별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고 말씀만 해주셨는데 어떤 무차별적 개입이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반론하겠습니다. 네, 공급자는 경쟁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또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교육을 통한 폐해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 저하를 줄 수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배우기 전에 이미 사교육에서 배운 아이들은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고 자기주도 학습 저하 현상을 나타내고 티처보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세계화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사교육이 양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국가가 규제 목적의 재원 낭비를 하고 있고 개인이 사교육에 개입을 해서 다른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낭비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교육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사교육의 폐해보다 더 중요한 다른 교육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먼저 양적 팽창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의 문제점이 그냥 방치해 두자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개인에게 맡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문제점을 인정하시고 방치할 것은 아니라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혀 언급 없이 그저 개인 선택에 맡겨달라고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반론에 대한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의 가치는 단기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저희 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어떻게 GDP를 예를 들 수 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GDP를 예를 든 것은 GDP 단기적으로 측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년간의 연구와 다년간의 사례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단기적 측정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에 가는 것은 성적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개선되어야 하는데 개인에게 선택에 맡겼을 때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것은 공교육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문제를 정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단지 어떤 하나의 것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회는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공교육만의 문제라던가 사교육만의 문제라던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사교육과 공교육은 이분법적으로 딱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떻게 반드시 사교육의 문제가 공교육 때문인지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교육비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싱가포르와 일본, 한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나라들만 보면 사교육비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유럽이나 다른 국가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 이번에 9단계 하락하였을 때 나온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사교육 시장이 매우 협소하고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의 마지막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독일도 사교육 열풍이 있고 사교육 열풍이 있기 전에 성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반드시 사교육을 받지 않아서 성적이 저조한 그 증거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